오늘 강연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미생물학 오실 계시는 김화준 교수님 들릴 예정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연구재단을 위해서 가장 감염 공학 분야의 전문연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과자를 안 줘야 돼요? 맛있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강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래 2월달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걸 하려고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보면 강의노트가 그런 거 같은 것처럼 그래도 그냥 2월달에 발표된 준비한 자료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를 느낀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무리가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확실히 실체가 있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주제의 결론입니다. 네, 강의 주제의 결론은 이러한 미생물이 보이지 않는 적과를 싸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체계를 굉장히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면역 시스템. 볼 수 있듯이 면역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감염성 질환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커오면서 특별한 무기를 또 장착을 하죠. 백시네이션을 통해서 MMR 백신이라든지 수소 백신을 통해서 특별한 무기를 장착을 해서 이 무기를 현대화 미사일도 준비하고 잔잔한 이런 것도 준비를 하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도구는 면역체계다. 이게 오늘 슬라이드라고 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이 수두대상 부진 바이러스는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는 수두에 감염이 되고 우리 수두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가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재활성화가 돼서 감각신경절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굉장히 페인풀하고 수포를 형성하면서 나오는 게 대상포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갈 자리가 없을 때 아르바이트를 피부과에서 한 7, 8개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가끔 이 대상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게 뭐냐면 60대 후반, 초반쯤에 오랜만에 이제 등산을 등산을 하시면 오래전 안 쓰던 근육 이런 찜들이 쓰니까 여기 어깨가 막 절리고 아프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보통 아프면 뭐 붙이죠? 파스 붙이죠. 파스 붙이고 그래도 안 나았으면 정형외과라든지 재활약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죠. 그래도 이상하게 안 나오면 우리가 이 피부 뭐죠? 파스를 갈아 끼려고 보면 이런 발진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 뭐죠? 파스 부작용이다. 피부과에 오면 되죠. 피부과는 이걸 뭐라고 진단해? 대상 이건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릴 수 없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명의가 될 수 있는 피부과가 명의가 거기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대상포진은 이건 한쪽에만 오는 질환인데 요새 이제 병원에 보면 이렇게 선전이 붙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돼서 대상포진은 예방 접종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이 되고 있죠.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들은 그런 무기 체계를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엔드는 뭐냐면 백신 쪽으로 잘 포커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한데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죠.
선천 면역은 우리가 피부라든지 물리적인 장벽이죠. NK 셀이라든지 고체 뭐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선천 면역이고, 우리 적응 면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체가 매개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 그다음에 T세포가 매개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항체가 하는 면역 반응은 뭐냐면 우리 세포 외 미생물 제거,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건 T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아래 그림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배려를 뚫어서 이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피지컬 배리어를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겠죠.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중화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엔티바디를 만들면 이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먼저 바인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를 시켜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우리 독소도 마찬가지죠. 독소도 들어와서 리셉터에 들어가서 독작용을 나타내는데, 역시 항체가 만들어 놓으면 항체가 미리 바인딩을 해서 이런 독작용을 하면, 이게 백신이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강의가 굉장히 힘든데요. 어디에다가 심도를 맞춰야 될지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별로 의학사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 히포크라테스 졸업하면서 하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현대의학까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 의학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염병 발생 초창기에 뭐냐면 신벌설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발생 질병 자체, 그때 전염병이라보다는 질병이라고 했어요. 이런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다, 신벌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신벌설은 아닌 것 같다, 미아스마설,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독가스 뭐 이런 것에 일어나는 미아스마설이고, 그 뒤에 이제 쭉 접촉설이라든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르네상스라든지 이때 이제 매독이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매독을 관찰해서 매독은 분명히 접촉에 의한 질환이다라는 걸 규명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게 확실히 미생물에 일어난다는 걸 누가 밝혔냐면 파스테르하고 코우가 의해서 확실히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간염성 질환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의학사에 빛나는 10대 업적을 보시면 전부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루이 파스테르하고 알렉산더 플레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파스테르, 우리가 이제까지 알겠지만 인류 최대의 사망 원인은 역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이죠. 잘 알듯이 스피니시 플루가 많게는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죠.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류의 건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적은 바로 백신이라는 얘기죠. 백신이고, 사실 백신을 가장 먼저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젠너죠.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이 젠너인데, 파스테르가 사실은 이 이론적으로 체계하고 대량 생산 키트를 만든 사람은 파스테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온산 살구법을 개발해서 자연 발생설이 잘못됐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제가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줄기 쓰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연은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람이 파스테르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과학적인 조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이 떠오르지만 프랑스 국민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파스테르라고 합니다. 이 파스테르하고 쌍벽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코우입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고요,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거의 10년씩 차이를 두고 난 사람이 로버트 코우죠. 로버트 코우는 잘 알고 있듯이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 발견한 사람이죠. 미생물을 배우면 로버트 코우의 4대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우는 기본인데요. 로버트 코우는 노벨상을 탔습니다. 1905년에. 파스테르는 노벨상을 못 탔죠. 왜 못 탔냐면 노벨상이 1901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노벨상은 사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테르는 1900년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았으면 노벨상 분명히 탔을 텐데 노벨상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905년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알렉산더 플레밍은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서 운이 좋은 사람,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 배지에 콧물이 오염이 돼서 콧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소자임을 발견했죠. 항미생물질 라이소자임을 발견했고 푸른 곰팡이가 세균 배지에 오염이 돼갖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파스테르가 얘기한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히 찾아온 전형적인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걸 보통 사람들은 그냥 디스카드가 버릴 텐데 이걸 잘 옮기지 않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혹자는 페니실린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누구죠? 영국이 처칠이죠. 이 처칠을 살리는데 페니실린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폐렴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을 발견했을 당시 이제 미생물과의 전쟁은 끝이다 라고 종결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항생제 개발하고 그런 변이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항미생물로 항균제로 미생물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연성이라는 게 우리 고등동물에 비해서 이런 미생물들이 유연성이 항상 높기 때문에 항생제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생제 남용을 소충으로도 충분한 걸 막 대포를 쏘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천연두죠. 이 천연두 얘기인데 아즈텍 왕국을 멸망시킨 천연두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그 가장 큰 피라미드 유적입니다. 멕시코시티 아즈텍 피라미드 유적인데 구글 찾아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첨성대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죠. 이 아즈텍 왕국이 가장 큰 유적인데 이 아즈텍 왕국이 사실은 스페인, 유럽의 스페인이 500명 군대한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사실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천연두 때문에.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는 천연두가 없었는데 이 스페인 군대와 같이 뭐가 들어왔냐면 천연두가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3천만 명이던 주민이 300만 명으로 줄어든 것 때문에 천연두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럽 봉건제를 무너뜨린 패스트. 원래 패스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과 인도 국경의 히말라야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징기스칸 알죠? 이 몽골군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우리 실크로드 생기고 몽골군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같이 뭐가 갔냐면 패스트를 옮기는 갖고 있는 쥐가 유럽으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이때 당시 1347년 50년까지 3분의 1 정도가 패스트에 사망을 한 거죠. 거의 폐허 수준이죠. 3분의 1 정도가 죽으면. 그래서 유럽 봉건제들을 무너뜨린 게 패스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 제가 잘 아시죠? 뭐 아웃브레이크 뭐 이런 세 가지 영화. 저희 학생 강의할 때 독후감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제가 최근에 그 코비도 있으면서 2011년 나온 콘테식 한번 다시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거의 이렇게 많은 이건 극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시나리오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라면 그런 재난이 한번 보시면 지금하고 빗대어 보면 조금 너무 심하게 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집에 있을 때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식물계, 동물계 크게 나누죠. 식물계와 동물계. 제가 고등학교 때 종속 과목 방문계 이렇게 이었는데 개죠. 저 거꾸로는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뒤로 들려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조금 배울 내용이 뭐냐면 원생생물계라는 얘기죠. 원생생물. 또 하나의 개인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 중에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그걸 4종류를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진균, 세균, 바이러스. 오늘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하고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생충은 2종류가 있습니다. 헬민스, 프로토조아. 헬민스는 잘 알듯이 해충, 유충, 요거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멀티셀룰라 오가니즘이고, 프로토조아는 뭐냐면 말라리아, 유니셀룰라고 해요. 말라리아 같은 건 기생충이거든요.
진액 우리와 같이 사람 세포와 같이 진액세포입니다. 이 진균도 마찬가지로 진액세포죠. 그래서 진균 항진균제 개발이 좀 어려운 게 진균 때문에 그렇죠. 원액세포, 바이러스 하나의 세포라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균제의 가장 갖춰야 될 동력이 뭐냐면 선택적 독성입니다. 선택적 독성이 되겠죠.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게 세균입니다.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세균, 공이 뭐가 있냐면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펩티도글라이칸은 우리 유캐리오틱 세포에는 없습니다. 진액 세포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주로 우리 항균제가 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거죠. 우리 페니실린이 우리 펩티도글라이칸을 합성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 우리가 아까 라이소자임도 마찬가지로 이 펩티도글라이칸 백본을 끊어서 항미스템 작용을 나타낸다 볼 수가 있죠. 잘 알듯이 페니실린은 그람 음성균에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외막이 있어서 이 페니실린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양성균에만 페니실린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바로 원인이 있으면 그람 스탠부터 하면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람 양성균이나 그람 음성균이냐에 따라서 그람 음성균에도 페니실린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저기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주 타겟이 뭐냐면 이 단백질 합성 업체에 가는 거죠. 우리 단백질 합성하는 기구가 우리 진액세포하고 원액세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적 독성이 되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모든 모든 생물체를 다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균까지 세균에 감염을 시키는 걸 바이러스 뭐라고 하죠? 박테리오파지라고 하죠. 이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감염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발견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고 뭐 이래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1939년에 처음 발견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세포 배양법이 개발되면서 사실 본격적인 연구가 됐죠. 분리 개발 증식이 되면서. 그래서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균이라든지 유캐리오틱 세포는 DNA, RNA를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RNA 또는 DNA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하면 이게 답니다. 이게 헥산이 있으니까요. 헥산에다가 단백질이 붙어있는 기본 구조를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따라서 이런 캡시드를 갖고 있는 게 있지만 뉴클레오 캡시드가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죠. 이 뉴클레오 capsid에 엔벨롭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죠. 엔벨롭이 있는 바이러스, 엔벨롭이 없는 바이러스. 예를 들면 여기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는 여러분 보시기에 엔벨롭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레오바이러스. 이건 당연히 엔벨롭이 있죠. 엔벨롭이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엔벨롭의 존재 의무는 병원성 루트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럴 어태치먼트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부착 단백질. 여기 아데노바이러스 여기 파이버처럼 뾰족한 안테나처럼 나와 있죠. 이게 부착 단백질인데 이 부착 단백질의 기능은 뭐냐면 숙주세포에 들어갈 때 부착 기능이에요. 만약 바이럴 어태치먼트 프로틴이 사라지면 감염을 못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엔벨롭이 있는 세포의 부착 단백질은 어디 있냐면 밖에 있어요. 셀 엔벨롭이. 그러면 엔벨롭이 벗겨지면 감염성이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올소믹스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올소믹스 바이러스는 다 엔벨롭이 있죠? 이 엔벨롭은 뭐에 약하냐면 비누, 소독제 이런 거에 약하다는 얘기죠. 비누, 소독제, 건조, 특히 건조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벗겨지면 감염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을 비누, 소독제 이런 걸로 잘 소독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엔벨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반면에 이제 이런 엔벨롭이 있는 바이러스는 소화기 내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다 엔벨롭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들을 통과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엔벨롭이 없는 바이러스만이 장관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하고 여러분들하고 손 닦는 거하고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바이러스 되죠. 항바이러스 되면 몇 개 없어요. 아저씨 몇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주로 숙주세포 머신너리를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어넬로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어넬로그를 하면 물론 바이러스가 많이 이용을 하지만 수출세포도 그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의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약제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만타딘, 이만타딘이 여기 타레필을 얻지 않아요. 타레필을 얻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타미플루 아시죠? 이 타미플루는 이 릴리싱을 얻지 않는, 우리 독재를 얻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저기를 얻지 않는 타미플루가 이런 얻지 않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독재를 억제하고 하는 항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자, 그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장 중요한 부착 단백질이 뭐냐면 HA 프로틴, NA 프로틴입니다. HA 프로틴하고 NA 프로틴, 세포 멤브레인에 있는 HA 프로틴, NA 프로틴이 부착 단백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HA 프로틴, NA 프로틴이 어떤 타입이냐가 가장 중요한 병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HA 프로틴에 대한 엔티바디가 있으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NA 프로틴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명법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A형, B형, C형이 있거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그래서 앞에다 A형, 그다음에 수화이, 호스트 오브 오리진, 어디서 오리진했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분리됐냐? 1930년에 15번째. 가로치고 HR 타입이냐, NR 타입이냐 이렇게 불리는 게 명명이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스트 오브 오리진이 사람인 경우 그때는 뺀다는 얘기죠. A형, 뱅콕, 반콕에서 분리됐다 뭐 이렇게 분치를 하거든요. 사람에서는 보통 이렇게 타입이 있습니다. H1, N2, H 5개가 있고요. N1, N2가 있는데 조류에서는 17개 다 있습니다. 10개 얘네 타입. 그래서 아마 이 서브 타입이 조류에서 올 거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변이 보시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핵산이 프래그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8개 조각으로 보시면 8개 조각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조각이 하나의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그 HA 프로틴이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절세포는 계속 변해요. 어떻게? 여기처럼 HA 프로틴, A 프로틴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올해 유행했던 건 내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새롭게 백신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항원이 대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에 감염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돼지에 같이 감염이 되는 경우 하나의 세포에 감염이 되면 뭐죠? 이 조류에 있던 이 프래그먼트 하나가 이 사람 인플루엔자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HA 프로틴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항원 대변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918년, 1919년 H1N1 타입 스페니시 플루 그래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죽었다는 스페니시 플루 대유행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언제 분리됐냐면 1933년에 처음 인플루엔자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H1N1인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건 아마 H1N1 타입이었을 거다. 스페니시 플루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분리된 이후 10년 간격으로 계속 새로운 서브 타입이 항원 대변이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에 들어와서 이 대유행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H1N1 타입, H3N2 타입이 계속 서큘레이션을 하고 코서큘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서 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신은 여러분 병원 가시면 3가 백신 맞을까요? 4가 백신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3가는 뭐냐면 우리 코서큘레이션 한다고 했죠. H1N1, H3N2 코스 2개, 그다음 B형 하나. 4가는 이거 2개에다가 B형 2개. 이게 만약에 4가 백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얘기고, 그 다음에 신변종 항바이러스제 얘기를 보면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조류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출혈.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에 딱 하면 3번, 5번은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메르스. 메르스는 주로 병원에서 난리였지. 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주로 우리 지역사회 뭐 이런 데서 완전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치사율하고 팬데믹한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조류독감, 에볼라 출혈 이런 건 치사율이 50%, 여기서 메르스도 50% 거의 가까이 육박을 하죠. 이렇게 치사율이 높으면 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주가 바로 이렇게 죽기 때문에 숙주를 죽이기 때문에 사람이 퍼져나갈 수가 없죠. 병원성이. 그래서 메르스라든지 에볼라, 우리가 잘 아는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수가 없는 이유죠. 그렇지만 이 치사율이 낮은 신종 인플루엔자 1.2%, 이건 치사율도 낮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행, 사람들이 막 많이 활보를 하고 무증상 감염도 많기 때문에 유행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유행을 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치사율이 1.2, 이 정도라고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류독감 얘기를 하면 조류독감은 1967년에 홍콩에서 처음 분리가 됐어요. 그 이후로 분리가 돼서 사실은 조류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된 거죠.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스피시스 특이성이 있어요. 사람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만 일으키죠. 사람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조류한테도 안 가고 조류에서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다루는 게 이게 스피시스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조류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된 흔치 않은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H5N1 타입이 인체 감염자가 2003년 15년까지 826명 있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H7N1형이 인체 감염이 보고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류에서는 발견이 돼요. 이 두 개의 타입이 조류에서 발견됐는데 사람한테 발견된 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직 조류에서 사람으로 전파는 되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능력을 못 얻었어요. 만약 뮤테이션 생겨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에서 사람으로 와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전파를 할 수 있는 획득 능력이 온다고 하면 그 파급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 사망률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케이스가 온다고 하면 이 코비드19는 저리가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SH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래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 처음으로 2009년 4월 21일 캘리포니아에서 2명이 돼지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어요. 즉 돼지 인플루엔자와 관련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이 된 거죠. 멕시코에서도 그때 발견이 됐고 기원을 찾아보니까 멕시코에서 기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분리된 균주가 A 캘리포니아, 이건 이제 아시겠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분리된 2009년에 분리됐다는 얘기죠. 왜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하냐면 우리 HA 단감백이 돼지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알듯이 항바이러스인 아만타딘, 니만타딘 내성을 보이고 타미플루에는 내성을 감수성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포심이 좀 덜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항바이러스. 그래서 타미플루를 만든 회사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루머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있었죠. 그래서 이 신종플루는 2010년 8월, 2009년 4월에 나와서 2019년 1년 반, 1년 조금 못됐죠. 그래서 8월에 대유행이 종료됐죠. 현재는 아마 계절성 플루가 돼서 현재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절성 플루가 된 거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의과대학교 비생물학 책에 한 장 정도 있어요. 한 장 설명이 뭐냐면 굉장히 그 정도로 마이너한 질환이라는 얘기죠. 감기, 우리 사람한테 그런 감기 정도의 마이너한 증상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단감백이 굉장히 뮤테이션이 심해요. 사람한테 감염된다, 뮤테이션이 심하고 이런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심해서 동물한테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 이 코비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스. 이 사스는 2002년 11월에 중국에서 유행해서 2003년 7월까지 유행을 했죠. 2003년 7월. 그래서 주로 서양 고양 여기서부터 사람으로 오고요. 치사율이 9.2%. 코비드가 이거랑 비슷하죠. 코비드가 작년 11월에 유행을 했죠.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러면 저보고 예측을 하라고 하면 과거를 갖고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전쟁이가 아니고 예측을 한다면 아마 7월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밖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있다고 했죠? 엔벨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벨롭은 건조에 아주 취약해요. 우리가 밖에 나간 건조에 햇빛에 건조가 되면 멤브레인이 그냥 파괴가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다시 다시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 북반부, 남반부가 있으니까 남반부에 있던 것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아마 만약 다시 나온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만약 안 온다고 하면 7월 달은 아마 종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여기 보시면 치사율이 9.1%죠. 이게 코비드가 치사율이 세계적으로 3% 된다고 하더라고요. 3%. 높은 지역은 막 7% 되고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 미만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발병 환자가 종교 집단에서 있죠. 거기에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적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렇지만 이쪽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로 못 사는 사람 이런 데에 가서 치명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저쪽 제압을 하면 여기랑 이 아래쪽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신종 사스하고 비슷하지 않지만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3명 있었죠. 3명. 외국에서 들어와서 감염된 3명 있었고. 그보다는 우리나라는 메르스가 문제였죠. 메르스는 역시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2012년 4월 중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치사율이 41%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지역 가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제가 2월 초에 두바이를 갔었는데 차마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타하고 관련된 정확한 감염 경로는 규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낙타하고 밀접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메르스 발생 상황을 보면 언제 확진돼서 발견됐냐면 5월 20일 일본 환자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과계력이 뭐냐면 카타르에서 귀국을 해서 각종 병원을 거치게 됐죠. 그래서 막 병원 내 전파가 문제가 된 거가 이 문제가 이 메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권양대병원 대청병원이 있었죠. 대청병원도 이것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대청병원이 막 개업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메르스 때문에 이런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12월 24일 발생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은 20.4%고요. 186명 환자 발생해서 138명이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찾다 보니까 2018년 9월달에 3년 만에 메르스 환자 발생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한 명이 외국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비드 얘기를 하면 제가 코비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 질환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메르스, 사스 9% 얘가
지금 한 3%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7월달 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겁니다. 박쥐. 감염 매개체가 박쥐 다 대부분 박쥐 이런 거죠. 그래서 박쥐를 얘기를 하고다 보면 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 원인이 박쥐고 메르스도 박쥐고 에볼라, 코비드도 박쥐에서 유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쥐가 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서칭을 하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5종의 바이러스가 직간접적으로 박쥐에서 전파가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는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약한 면역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나려고 할 때 핵 속에 있는 DNA가 세포질로 많이 유리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세포의 핵은 핵 내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되면 하나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자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박쥐가 생존하려고 하면 알게짓을 할 때 면역방을 맞춰서 자기 DNA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춤 자신의 조직을 보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건 예측이 되겠죠. 그렇지만 크게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온도 40도까지 상승을 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40도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을 못하게 하는 거고 평상시에도 일정한 수준의 인터페론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혹시 병원에 우리 애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아니면 애들 열 때문에 감염을 하면 병원에서는 열 컨트롤 잘 안 해주는 걸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냥 줘서 빨리 열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피지올로지컬리 우리가 열이 오르는 이유는 방어 기전의 하나의 바이러스라는 생존을 못하게 하는 방어 기전이고 그래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열을 잘 안 떨어뜨리고요. 저도 몇 번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우선 환자를 제가 원하는 거나 환자를 좀 컴패터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우지간 이런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이 박쥐가 먹다가 남긴 바위를 먹거라든지 박쥐 분면에 노출되거나 박쥐 잔대를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되겠죠. 돈이 문제가 되겠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치명적이면서도 유행 기간이 끝나면 소멸하는 게 일반적인 사스가 대표적인 거죠. 소멸이 됐죠. 그럼 개발을 했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빅 파마들이 잘 끼어들지 않는 원인이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을 개발하도 임상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상시험을 하려고 보니까 환자가 없어요. 이미 종료가 돼서 만약 코비드도 백신을 다 개발을 했어요. 만약 올 12월쯤에 아니면 9월에 하려고 보니까 환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메르스 백신도 사실은 임상 이상에 근접한 정도인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이더라고요. DNA 백신에 근접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주로 요거가 문제가 되겠죠. 바이러스 부착한데 얘가 자꾸 변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내년에 얘가 바뀌어. 이 바이러스 그런 항원성이 바뀌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유행을 했지만 신종으로 여러 가지 메르스 있지만 아직 백신을 못 만든 이유. 우리에서 비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 나올 거라는 건 퀘스천 마크라는 얘기죠. 물론 나오겠죠. 그렇지만 100% 프로텍션이 아니라 파셜리 프로텍션이 있는 백신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백신은 글쎄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녹화되는데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지카 바이러스가 있죠. 이 지카 바이러스는 원래 우간다 숲에서 원숭이에서 최초 발견이 됐어요. 여기 모기 그려져 있죠. 모기가 보면 모기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간다에서 사람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로 이렇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일본 내용 바이러스. 일본 내용 바이러스 동일한 바이러스 속해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일본 내용 바이러스 동일한 플라비 바이러스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증상은 뭐냐면 소두증, 머리가 작아지는 임신 중에 감염이 되면 소두증 문제가 되는 게 지 바이러스죠. 전부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스페시픽 들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증열성 홀스탄 감염증, 가을쯤 되면 8월달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주로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고 중국에는 매년 10,000명 정도로 발생하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이렇게 계속 연도에 들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을에 유행하는 3대 열성 질환이 있어요. 신종우출혈, 렙토스피랄 추출암신. 이거하고 간별을 해야 돼요. 잘 알듯이 렙토스피랄 추출암신이 세 분이고 신종우출혈은 바이러스 질환이죠. 이런 거 간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신종우출혈에 속한 분야 바이러스 속해요. 이 중증 감염증 바이러스는. 그래서 제가 논문 리뷰를 해보니까 이 백신은 우리나라 두 사람이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우리 칼스타하고 중국대 최영기 교수님과 우리 최근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2019년에. 그래서 조만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발달의 역사 보시면 가장 먼저 한 게 스몰복스라고 했죠. 젠너에 발견된 거, 그 다음에 루이 파스테르 이렇게 백신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백신 발달의 기초는 당연히 젠너죠. 모두 백신을 사람에게 접종함으로써 천연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기원전 1957년에 미라에서 발견된 군보적이죠.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서 1977년에 지구상에서 한 건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몰폭스를 백신이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지만 혈청균만이 존재해요. 싱글 세로타입. 항원 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다는 게 싱글 세로타입이고 또 하나 사람에게만 감염된다는 거죠. 동물 숙주가 없어요. 사람만 하면 되고 만약 동물 숙주 있으면 동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동물에서 사람한테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드 바이러스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접종 용이한 백신이 되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 이 제품 중에서 과연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이 백신을 생산하는지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어디에 가면은 식약청 사이트를 온 사이트를 뒤져갖고 발견한 거가 어디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 이거 찾느라고 4시간 정도를 해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백신들은 대부분 메이저 5개사 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수입 원재료를 제조해서 생산한 거 빼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개발한 거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여기에 답니다. 여기 장티푸스, 비형 인플루엔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내용 백신도 결합성화 백신, 이넥티베이트 백신은 생산하지만 일본 내용 생백신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이 정도 있고 우리 피네온 BCG 지금 임상 3상에 가 있지만 아직 이런 백신들이 아직 임상 시험 중이거나 이 아래 써져 있는 건 전혀 스타트도 못하고 있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백신 실험화 기술 개발 사업단이 만들어졌죠. 보건복지부에 만들어져서 현재 아마 사업단장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뭐냐면 필수 예방접종 사업 이 세 가지 백신에 대한 접종 국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부 이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저 사람 무슨 연구를 하길래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 얘기만 조금 5분 정도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연구는
연구를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결핵 TV맨이라고 합니다. TV 결핵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 토탈 케이스가 46,000명 정도 됩니다. 36,000명. 매년 28,000 케이스가 매년 생기고 결핵으로 1,800명이 매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심지어 친구들이라든지 고등학교 친구, 심지어 개업한 친구들을 만나서 뭐 연구하냐면 결핵 연구하면 아직도 결핵이 문제가 되냐고 얘기를 종종 들어요. 심심치 않게. 그렇지만 우리 감염 질환 중에 이 하루 매년 1,816명이 죽는 감염 질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OECD 가입국가하고 비교를 하면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OECD 가입국가라고 비교를 하면 우리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멕시코, 폴란드 이런 걸 보면 발생률도 10만 명당 80명, 그 다음에 사망률도 5.2명. 아주 엄청난 거죠. 다른 우리 OECD 가입국가에 비해서. 여기에 북한 결핵을 더 애드한다고 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13만 개의 결핵을 핵이 있다. 결핵 환자가 13만 명의 결핵이 있습니다. 13만 명의 결핵, 거기에 다전해전 결핵 환자가 최소한 5천 명 정도 될 거예요. 이건 예측입니다. 카운트를 안 했으니까 이게 예측이고 13만 명의 결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왕래를 할 수 없는 이유, 결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핵은 병원성이 그로스 레이트는 굉장히 느리지만 우리 몸속에 10마리만 들어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모르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설사를 일으키려면 최소한 몇 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10에 6승, 7승이 들어가야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사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얘는 10마리만 우리 호흡기 내 폐포에 들어와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면 물론 증상이 바로 안 나타나요. 증상이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한 명이 와서 물론 바이러스처럼 딱 들어오면 며칠 상관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죠. 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핵 관련해서 이 어떤 사업을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그런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결핵 관련 특별한 사업을 연구제도 그렇고 보건복지관도 그렇고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됐겠죠. 한두 명이라도 키워놔야 되는데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 정책제를 한다면 이 결핵 관련해서 이런 걸 하나를 제안을 해서 결핵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어를 된다고 해서 북한 결핵이 심각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전해적 결핵이 있으면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역시 백신 개발이 최선이죠. 결핵 백신 개발이 최선. 근데 결핵 백신이 있어요. BCG. 태어나자마자 4개월 한 4주 이내 가장 먼저 백신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소아의 하중성 결핵 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인 결핵에 효과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잠복 결핵 재활성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이 나이 때만 해도 나이 들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태오핀 테스트에서 음성이면 BCG를 다시 한번 접종을 했어요. 리프팅 세대라고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백신들은 부스터 백신 개발하고 재활성 억제하는 백신 이런 것들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리 임상 시험 중인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주로 이제 BCG를 받고 성인이 될 때 좀 위크니스가 오니까 이때 부스팅을 하자 하는데 BCG 부스터 백신이거든요. BCG 부스터 백신 비슷하면 BCG 대체로 백신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년퇴임 하기 전까지 여기다가 하나 올리는 게 제 꿈입니다. 코리아 메이드 BCG 부스터 백신을 이 안에다가 하나 인클루드 시키는 게 제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은 없습니다. 부스터 백신은 없고요. 그래서 이 BCG 결핵균 백신은 뭐냐면
예, 이게 다중융합 백신. 왜냐하면 바이러스 백신은 프로틴 하나면 충분하지만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셀 백신 여러 개를 섞어서 섞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부스팅 효과, 치료기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T셀 베이스 백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항체를 면역 반응이거든요. 결핵에 감염이 되면 DCA에서 수시장세포에서 활성화된 T셀이 결핵균을 포식한 미생물을 이렇게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결핵균을 사멸하게 되는데 얘가 생존한다는 얘기죠. 이런 작용에서도 균이 생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이런 백신들도 마찬가지로 개발된 백신들도 이와 동일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테릴라이징 이뮤니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을 처리해. 그래서 T셀 백신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HIV 감염 첫 때 재활성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T셀 기능이 정상입니다. T셀 숫자가 정상이면에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춘 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수지장세포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킨 단백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으로 활성화된 이 활성화를 시키는 단백을 찾아서 얘를 라이브 T셀을 활성화시킨 T셀을 결핵균이 감염된 매크로페이지에 같이 감염을 해놓으면 균 중심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균을 사멸시키는 스테릴라이징 이뮤니티를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바랍니다. 역시 이 단백 그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균 중식을 스테릴라이징 시키는 단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RV294 아까 수지장세포 활성 단백에다 이세식스를 융합한 이 단백을 가지고 백신 스트레칭 한거 하게 된 거죠. 스트롱 이뮤니티가 부스팅 효과를 나타내서 이건 저희가 연구재단 과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정 과제로 전략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6년간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과제는 이건 라이트 펀드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트 펀드를 잘 아듯이 정부에서 50%, 그다음에 빌 게이츠 대단에서 25%,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25에서 빌 게이츠 대단이 라이트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라이트 펀드에서 작년에 지원을 해서 최종 선정됐다는 걸 봤는데 현재 이제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제가 테이블 안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제가 너무 스페시픽한 얘기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도 좀 됐고.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하준 교수님 강연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